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A매치 두 경기 리뷰를 해볼까 싶어서 왔어요. 사실 뭐 쿠웨이트전 끝나고 리뷰를 해볼까 싶기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실력 차가 났던 경기 같아요. 전력 차가 나서 이 경기 자체만으로 리뷰를 하기보다 이제 팔레스타인전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같이 리뷰를 해도 무방하겠다. 이게 제가 이제 좋게 본 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대가 너무 수월한 상대라서 최근에 이제 쿠웨이트가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막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팔레스타인 전까지 보고 그다음에 좀 평가를 해보자. 두 경기를 더불어서 이번 11월 A매치 이 기간을 한번 같이 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리뷰를 밀어놨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평가 그 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리뷰 자체를 두 번 찍으면 에너지가 두 배로 든다 뭐 이것도 있지만 에너지를 아꼈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전에서 우리가 지금 비기면서 뭐 지금 무팽진은 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상대로 이제 이무승부한 거는 그렇게 썩 반가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점도 좀 노출한 경기였던 것 같아서 그 좋았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팔레스타인전에도 물론. 그래서 그 점을 같이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팔레스타인전 끝나고 어 이제 그 커뮤니티 여론을 좀 보면 굉장히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죠. 팔레스타인이 뭐 이제 선수들 자체도 소속팀이 없는 어찌됐든 전쟁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도 이제 중립 지역에서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대부분 많은 선수들이 이제 소속팀이 없는 선수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것도 못 이기느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노잼이었다 뭐 어떤 이런 리뷰 그런 어떤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어요. 네. 자, 일단 이번 경기 두 경기는 저는 뭐 일단 뭐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예,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되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최근에는 이 축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방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팀들 조금 전력이 약한 팀들이라고 했던 팀들이라고 하면 어 이렇게 뭐랄까요? 짜임새가 없는 느낌의 축구를 많이 구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그래도 기본은 좀 하는 조직적인 면이 있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좀 까다롭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충분히 조직적이지 않으면 상대가 조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능력으로 압도를 하더라도 그걸 뚫고 가기 힘들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정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막 뭐 그 이 중동 팀들이 나름대로 개인기를 갖추고 있어서 역습은 또 곧잘 하는 팀들이고 하기 때문에 쉽게 풀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뭐 2승 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 이 두 경기 자체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좀 됐습니다. 예. 쿠웨이트전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경기가 풀렸고 팔레스타인전은 좀 어렵게 경기가 풀리다 결국에는 이제 결과까지 좋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이 두 경기를 통틀어서 좋았던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안 좋았던 분들은 공격 전개가 대체 뭐냐, 전술이 네 전술이 뭔데?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좀 달라진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바둑알하고 좀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두 줄 수비 내려선 팀들 상대로 어떻게 공격을 펼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 어제 그 팔레스타인전 그 중계를 하신 한준희 해설위원도 템포를 올려야 된다, 템포를 올려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템포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과제이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이 대표팀이 그래도 어느 순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못 보여줄 수 있느냐의 차이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혼자 살 수 있는 역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3명, 4명의 화학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판을 깔아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쿠웨이트전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전도 그렇고 좋은 장면들이 나왔어요. 좋은 장면들이 나왔다는 게 뭐였냐면 전반전 그 팔레스타인전에 바로 동점골 넣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생각해 보시면 그 여기 이명재 선수가 있었고 손흥민 그러니까 이명재 선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약간 이 뒤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중앙 쪽에 이재성 선수가 있었는데 뭐 수비는 제가 위치는 딱 변경시키진 않을게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좋았던 장면이 일루 들어갈 때 패스가 이제 한 이쯤 들어왔을 때죠. 이쯤 들어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수비 라인, 옵사이드 최종 라인을 지나가기 전이지만 이미 가속을 해서 한 요만큼은 가속해서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선수가 패스를 준 사람, 이 선수가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수들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 두 사람한테 10번하고 3번한테 시선이 뺏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그냥 원터치로 돌려놓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선수들은 그냥 사실상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제가 그 옵사이드 테이블에서 말씀드렸지만 3자 패스 막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사실. 진짜 좋은 수비수들도 잠깐만 방심하면 3자 패스에는 뚫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오른발로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패배를 면하게 하는 득점을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개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3자 패스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이 3번이 10번한테 주는 거는 그래도 뭐 1차적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공이 일루 가는 패스 자체는 되게 자주 나오는 패스죠. 하지만 여기서 이게 원터치로 들어가는 패스가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패스. 요게 이제 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선수는 원터치로 줄 수 있는 어떤 축구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움직이는 선수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던 손흥민 선수는 이 타이밍에 본인은 공을 주는 선수도 아니고 아이고 하나 더 그랬어야 되는데 공이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나는 주는 선수도 아니고 받는 선수도 아니고 그 외에 그냥 제3자인데 여기서 내가 이 10번을 이용해서 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다음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고 이건 보통은 팀이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선수들끼리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압박 강도가 올라가고 또 이번 경기처럼 좀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이라서 공간을 많이 허용하지 않는 팀들 상대로는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팀적으로 좀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장면에만 있었냐라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코웨이트전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전반 23분 20초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하이라이트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풀 영상 이제 요즘에 다들 쿠팡 많이 쓰시니까 쿠팡 플레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장면은 뭐였냐면 이제 좀 위치를 바꿔야 될 텐데 여기서 이명재 선수가 측면 쪽에 나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쪽으로 받으러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쿠웨이트 선수들이 일로 따라와 이 측면 수비가 손흥민 선수 따라서 이동한 상황이었는데 패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재성 선수가 여기 있다가 이 뒤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다 연결해주고 크로스를 넘기는 이재성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밀집 수비에서 이 측면에 있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풀백을 벌려주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이 센터백과 이 측면 수비의 사이 공간을 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원터치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패스를 안 잡고 잡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선수가 같이 압박하면서 뒤로 패스 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게 뭐 물론 다시 원터치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보통은 뒤로 패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한테는 좀 안전하게 되고 우리한테는 다시 공격 기회를 만들고 이제 다시 조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좋은 패스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붙기 전에 원터치로 돌려놨다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 제가 뒤에서 좀 몇 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성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명재 선수 정도를 더해서 이쪽 측면에서는 3자 움직임을 좀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선수까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 말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26분 10초에서 나온 장면인데 이게 슈팅까지는 안 갔던 장면인데 이번엔 또 바뀌어 있어요. 이것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다른데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궤가 맞는 점이 뭐냐면 이건 손흥민 선수가 이쪽 깊은 위치에 있었던 걸 기억하고 이재성 선수가 이쪽에 나와주면서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받아요. 이 선수 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 일로 투입될 때 손흥민 선수가 이걸 중앙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중앙 쪽으로.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공을 받아서 돌아서 이제 앞을 봤을 텐데 여기서 제가 좀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느꼈던 게 오세훈 선수가 여기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등지는 플레이를 하고 제가 봤을 때 잘 풀렸다 그러면 이게 일로 연결돼서 오세훈이 아까 했던 그 이재성하고 손흥민이 했던
팔레스타인전에서 했던 그것처럼 오세훈이 이걸 원터치를 내주고 손흥민이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긴 안 됐어요. 패스가 잘 안 가긴 안 갔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 측면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이재성이 일로 나와서 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쪽 부분을, 왜냐면 이 선수는 본인이 끌고 나왔지만 이재성한테 패스가 들어가면 이제 일로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벌어진다는 얘기니까 본인이 이 위치를 쓰겠다는 취지로 이제 중앙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서 있어봐야 사실 여기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해주는 걸 보니까 조금 신경 썼던 장면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재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의 합, 그다음에 원터치로 주고받고 3자에서 움직임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도 이전 경기들에서 찾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저기 쿠웨이트전에 그 페널티킥, 손흥민 선수 페널티킥 전반 17분에 만들어내는 장면에서도 이재성 선수가 그걸 원터치로 돌려놓고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밀고 들어가면서 모든 거를 바꿔놨잖아요. 사실 거기서 이제 추가골을 터트리면서. 그래서 그 장면도 보시면 이재성하고 확실히 손흥민은 역시 이 빅리거들이 왜 빅리거들인지, 이들의 축구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좋아진 점. 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좀 부진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 좀 추측과 분석과 추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왼쪽에서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손흥민하고 이재성의 반응이잖아요. 그다음에 오세훈 정도, 이명재까지 요 네 명의 반응을 말씀드린 거고, 보통 요 네 명 왼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중앙까지 포함해서 이 네 명이 지금 1을 친 상황인 거고, 그럼 반대쪽에 위치된 이강인은 왜 이렇게 외롭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은 이 공간, 이 측면하고 측면 수비수하고 이 중앙 수비수 사이인 이 공간을 그렇게 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쿠웨이트전에서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쪽에서 지금 하프 스페이스를 많이 뛰어들고 이재성 선수가 뭐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쪽에 공백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공을 뺏겼을 때 성공하면 좋지만, 뺏겼을 때 이쪽을 대비를 같이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황인범 선수가 조금 수비에 가담해주는 게 많아져야 되겠죠. 여기를 자르는 이재성이나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 다음에는 돌아오려면 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밸런스를 지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히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는 황인범 선수가 이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손흥민하고 손흥민보다 한 칸 안쪽 이 정도에서 계속 이 앞뒤로 움직여 주는데, 황인범 선수가 움직이는 범위를 보면 이쪽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주로 활동 반경이 요쪽, 요 앞에까지, 페널티 박스 앞에까지 움직이게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강인 선수 쪽에서는 일루 침투하는 선수가 잘 없고, 공격도 이 두 명이 많이 전개하고 황인범 선수는 뒤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쿠웨이트전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팔레스타인전 후반전 초반 15분 정도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도 나오던데, 그 제가 적어놨어요. 51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황인범 선수 슈팅까지 연결됐던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에서 그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그 장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꺾어놓고 크로스를 올려줬다가 이게 떨어지면서 그 오세훈 선수 머리 맞고 떨어졌다는 장면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찬스가 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런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뭐 되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게 뭐 이강인 선수의 거의 킥에 의존하는 단순하지만 뭐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 건 좋진 않겠죠. 다 알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더 다양한 공격 전개 방식을 시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나온 장면에서 보시면 설령우 선수가 이제 뒤에서 기다리거나 본인이 측면에 나와서 포지션을 잡고 이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 팔레스타인전 후반 초반인데 이 공간을 뛰어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합니다. 이 뒤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접고 나올 때 여기서 이 패스각을 잡기 위해서 이 선수가 아무래도 일로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로 툭 쳐놓는 순간에 따라오기가 힘들고 크로스각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반 제가 후반 52분이라고 그러니까 후반 7분이죠. 적어 놨는데 이것도 황인범 선수 장면이었는데 이거는 이강인 선수하고 어 설령우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잡아 놓고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 정도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역을 뛰어드는 게 이제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쪽에 이재성이 뛰어들거나 손흥민이 뛰어든다 그랬는데 이 후반전 팔레스타인전 후반전 쪽에는 이쪽에 있는 황인범 선수가 이쪽으로 많이 침투하는 예, 그런 움직임들을 활발하게 보여주면서 그쪽에서 황인범 선수가 여러 차례 크로스를 시도했고 꽤 좋은 장면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죠. 크로스가 계속 잘리면서 코너킥은 많이 얻어냈긴 했지만 그쪽에서 이제 공격 전개가 풀리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방점이 찍히지 않았던 게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전을 무승부로 끌고 가게 되는 흐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좋은 찬스들을 여러 번 만들어내면서 계속 코너킥을 얻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에서 그 되게 좋은 만들어낸 약속된 플레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찬스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득점이 되지 않았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황인범 선수 슈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손흥민 선수가 여러 차례 박스 안에 들어갔던 장면들도 있고 슈팅 가마차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추측도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추측이냐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프 스페이스를 쓰겠다고 황인범도 계속 뛰어들어가고 이재성도 뛰어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뒤를 지키는 박용우의 이제 그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전 후반전에 특히나 황인범이 들어가니까 이재성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 뛰어들지 않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이재성 선수 잘 안 보였죠. 전반전에 공격적으로 되게 활발했는데 그래서 이 후반전에 들어서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개인 드리블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전에는 이재성, 손흥민의 티키타카 어떻게 보면 이쪽 세부 전술을 이용하려고 하고 반대쪽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워낙 개인기가 좋으니까 이강인 선수 조금 힘들지만 네가 한번 해줘라. 대신에 밸런스는 이쪽에 있는 황인범이 잡겠다. 이런 취지였다 그러면 후반전은 이거를 이제 좌우 대칭적으로 황인범이 이쪽에서 너희랑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하고 이재성은 조금 뒤에서 받치는 형태하고 흥민아 네가 해줘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접근이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걸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필요하고 이거를 득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 그게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공격 전개가 다양해졌다거나 혹은 다양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양해졌다라 그러면 또 이제 그 홍보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너무 이제 제가 칭찬한 거라고 친다 그러면 그렇진 않더라도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는 평가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번 그 A매치 2연전이 뭐 졸전이었다까지는 제가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네, 나름대로 내용은 좀 있었고 대신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 좀 결과가 아쉬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후반전에 그 쿠웨이트전 후반전에 들어왔던 배준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선수풀을 많이 넓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보는 맛이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 점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점들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 여기도 좀 추측이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 평가기 때문에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쿠웨이트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그 첫 번째 골이 너무 쉽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쉽게 줬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오세훈한테 헤딩 준 건 뭐 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선수 워낙 높이가 좋으니까. 근데 팀적인 진짜 문제는 뭐냐면 뭐 오세훈 놓친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 뭐 센터백이 놓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황인범을 아무도 압박 안 했어요. 오세훈한테 넘겨주는 황인범을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정도 딱 지금 제가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한 이 정도에서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패스를 못하게 안 했다는 거는 이건 완전 개판인 수비인 거죠, 사실. 예. 이게 이런 게 많았어요. 쿠웨이트 선수들은 팔레스타인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비의 적극성이 떨어졌고 이쪽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거 견제가 확실히 쿠웨이트가 약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웨이트전을 낙승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쿠웨이트가 약했던 점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로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도 뭐 덤벼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선수들은 제가 뭐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보면서 쟤네 좀 움직임이 그래도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압박 들어갔다 뭐 풀리거나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무조건 중앙 쪽에 투입 못하게 하는 걸 먼저 막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공 잡아가지고 딱 치고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막습니다. 좀 과하더라도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공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게. 그래서 이 중앙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측면으로 갈 때 그냥 측면을 쓰고 싶다.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측면으로 간다 그래서 측면을 넓게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측면을 가게 되면, 제가 배치는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선수들은 항상 다 간격 유지하고 좌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단순하게 보내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가서 이쪽 공간이 굉장히 빡빡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 투입하면 중앙을 거쳐서 가면 돼요. 여기다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안 가겠죠. 이 선수들은 대체로 이렇게 모일 겁니다. 중앙 쪽으로. 중앙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앙으로 모이게 해놓고 이게 측면으로 나가주든, 이게 측면으로 나가주든, 혹은 이제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측면에다가 이쪽으로 줄 것처럼 해서 이 선수들을 다 반대로 전부 다 이 11번이 한 이쯤까지 들어오게 이쪽에다 몰아넣고 반대로 가야 이쪽을 넓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중앙 쪽에 한번 투입되는 것들이 상당히 공격 전개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기점이 되는 건데, 이쪽 투입하는 거를 상당히 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황인범을 엄청 걷어차고 박용우 선수도 많이 걷어차는 장면이 나왔죠, 사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을 틀어주겠다, 중앙 쪽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어떤 목표가 상당히 보였던 거고, 거기에 우리가 막혀서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상대가 잘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뚫을 만큼 음,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방식, 공격형 미드필더가 뛰어드는 방식의 공격 전개는 매우 많이 나오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몇 차례 그래도 비슷한 유형의 공격 전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정상 참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두 경기는 뭐 우리가 잘한 부분, 못한 부분을 평가하기 그 하는 것과 더불어서 상대가 못한 부분, 잘한 부분을 같이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아쉽게 봤던 장면은 실점 장면들이죠. 아무래도 실점 장면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느슨하고, 뭔가 공격이 제가 지금 막 길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하려고자 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수비 같은 경우는 그런 명확한 어떤 철학 같은 게 보이지 않았던 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팀의 전반적인 이 팀의 축구를 관통하는 무언가,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 그러는데, 그 철학이라는 게 명확히 박혀 있는 팀과 아닌 팀과는 조금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 뭐 과르디올라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해하고 있는 과르디올라의 축구는, 우리는 승리한다, 그거는 궁극적인 목표긴 해요. 궁극적인 목표긴 한데, 이 팀의 철학은 우리는 통제하고 지배하겠다, 너희한테 한 번 더 주도권을 주지 않겠어 라는 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를 세밀하게 돌려서 점유율을 높이겠다, 그것도 주도권을 잡는 방식이죠. 상대가 공을 잡고 있으면 전방 압박해서 얘네 실수를 유도해서 공을 빼앗아오겠다, 이것도 결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르디올라의 축구가 점유율, 이게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는 거의 핵심은 저는 주도권이 있다고 봐요. 주도권을 어떻게 틀어질 것인지, 그거에 예, 그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철학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철학이 약간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제가 무리누를 욕하는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무리누 같은 경우는 철학이 승리죠. 제가 느끼긴 그래요. 승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날도 있지만, 오늘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과르디올라를 만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저런 식으로 그냥 덤벼 들어가지고 접근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싶으면, 본인들이 여지까지 시즌 내내 해왔던 경기 운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내려서 버리죠. 그게 승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오면 이 본인들의 그 철학이 확고하지 않은 면이 있죠. 승리해야 한다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거지, 이 방법론에 대한 철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선수들의 어떤 그 싱크로
깨지는 순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추측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저는 수비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홍명보호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쿠웨이트전에서 실점한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우리가 못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명재 선수가 좀 크로스, 그 장면에서 이명재 선수가 크로스 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과감하게 붙어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느슨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나. 왜냐면 쿠웨이트가 그 전까지 경기를 너무 죽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봐도 야 진짜 쿠웨이트 옛날에 잘했는데 진짜 개 못하네 라는 얘기가 절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얘네 뭐 하나 이거 쟤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요. 이명재 선수가 평소에는 굉장히 수비를 빡세고 다부지게 잘하는 선수인데, 그 장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크로스를 잡기 위해서 더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느슨하게 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이 팀의 철학이 주도하겠다, 주도권을 쥐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90분을 우리가 다 틀어진 채로 경기를 운영하고 싶어 라는 철학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이명재 선수가 그런 식으로 수비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김민재 선수도 사실 백패스 미스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장면에서도 약간 선수들이 김민재가 백패스를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 선수들 움직임 자체가, 물론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약했던 건 맞는데, 김민재 선수 패스가 약했던 것조차도 골키퍼랑 그렇게 백패스를 많이 해본 그런 상황에서, 압박받는 상황에서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보통 김민재 선수는 공을 그렇게 압박받더라도 앞으로 연결하는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또 워낙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되게 오랜만에 백패스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합이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팀의 철학 자체가,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우리 진영으로 백패스를 해서, 그러니까 백패스를 안 하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공을 돌리다가 뺏겨서 여기서 지금 다시 압박당해서 뺏기면 우리한테 위험 지역에서 어, 위기를 노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압박 당하더라도 이쪽에다 차놓고 앞에서 우리가 다시 압박해서 이쪽을 공격해버리자 라고 하는 식의 경기 운영을 하는 팀들도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클롭,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롭이 이제 위험 지역에 때려 넣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식의 어떤 철학이 있었다 그러면 백패스를 안 해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이 후반전에 굉장히 매섭게 역습을 했는데, 뭐 전반전에도 있었고, 그런 역습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수비수들이 조금 허둥지둥 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드필더들이 그냥 반칙을 끊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비 자체가 너무 공을 완벽하게 뺏으려고 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과르디올라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나라 감독 과르디올라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데서는 이게 전략적 파울이라고 하잖아요. 택티컬 파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해서 끊어놓고, 끊으면은 우리가 재정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재정비하게 되면 상대가 들어올 공간이 없고 뒤로 백패스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여기서부터 전방 압박해서 다시 주도권 뺏어오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맨시티의 전략적인 접근이죠. 왜냐면 상대가 역습해 올 때는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걸 뒤에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수비에서 주도권이라는 게 단순히 공격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경기를 통제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역습을 당해서 상대한테 주도권을 넘겨줬을 때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다시 통제할 거냐? 반칙으로 끊어서 우리가 수비 조직을 재정비하면 통제가 다시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때 전방 압박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뭔가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그냥 다들 열심히는 뛰고 계속 내려오고 도와주고 하긴 하는데, 이거를 상대가 역습해서 나올 때 어떻게 끊고 다시 우리가 주도권을 쥘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한테 위기 노출을 많이 하고, 뒤가 불안해지면 당연히 앞도 마음껏 공격하지 못하죠. 네, 그런 것들이 팔레스타인전 후반전에 많이 노출됐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조금 공격적으로는 좋아진 면이 봤던 장면이지만, 봤던 두 경기였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던, 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총평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하나 안 드렸는데, 그 아까 제가 그 오른쪽에서 뭐 그 황인범 선수가
전진하는 형태를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되면서 나중에 후반전에는 어떻게 더 변화를 줬냐면 이 뒤에 밸런스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주민규 선수 들어가고 막 교체 투입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놨을 때일 거예요. 투톱으로 바뀌었었나? 그때 어떻게 됐냐면 앞에 공격적인 선수를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제 침투하게 만들고 싶고 여기서 한 칸 위에서 뛰게 만들고 싶으니까 이때는 설령우 선수가 이 뒤를 지키는 장면도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75분 정도 그 내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 여기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형태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도는 그래도 대표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평은 아까 드렸으니까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지지받지 못하는 감독이 있다는 거는 대표팀한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다 같이 팀이고 다 같이 선수 감독 다 포함해서 협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아쉽지만 그래도 뭐 팬들이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속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점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월드컵을 못 가진 않겠죠. 지금 뭐 4승 2무고 이게 지금 출전팀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못 가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본선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게 맞다 그러면 공격적인 측면은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이고 예, 공격적인 측면은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야 될 것이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비하고 이 수비가 과연 우리가 지금 추구한 축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음, 대표팀의 어떤 선전을 바라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협회가 이제 막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근데 저는 뭐 그래도 일단 네, 시작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좋은 결과, 좋은 내용과 결과를 가져오기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K리그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리뷰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